네, 안녕하세요. 우리 ESG TV 대한상공회의소 으쓱 플랫폼의 보이는 ESG 세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와 함께하게 될 텐데요. 센터장님부터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벌써 세 번째 이렇게 뵙게 돼가지고 소개가 좀 어색하네요. 우리 이제 이 콘텐츠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또 같이 또 설계해 주시고 이제 주역으로 가져가고 계시다 보니까 사실 이제 앞으로 10편 아마 100편 될 때까지 계속 센터장님은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팀장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SK 하이닉스에서 ESG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준입니다. 저희 이제 하이닉스 얘기를 좀 해볼 텐데 하이닉스는 워낙 이제 또 사업부에서 역할이 많으시니까 해주실 얘기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보시면서 기대하실 텐데 오늘의 이제 중점 포인트는 뭘까요? 저희가 SK 하이닉스가 ESG를 또 어떻게 또 시작해 왔는지 그 배경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경험하면서 중소중견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또 자연스럽게 나눠드리면서 함께 또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이닉스는 또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워낙 오랜 기간 비즈니스의 뭐 어떤 변화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직적으로 크게 경험을 하면서 성장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주실 수 있고 또 이걸 보시는 중소중견 입장에서는 저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원포인트 레슨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제 보이는 ESG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K 하이닉스가 ESG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또 히스토리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SK는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동시에 증대시켜서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는 그런 고유의 경영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것을 DBL 경영, 더블 바텀 라인 경영이라고 일컬고 있고요. 그 철학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이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 ESG가 진행됐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요즘은 그 사회 모든 구성 요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다 보니까 기업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는 성장을 할 수도 없고 또 사회의 지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에서의 그런 가치들도 창출해 나가야만이 저희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2022년에 프리즘이라는 ES 전략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또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SK 하이닉스가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이유와 또 방향성, 또 지향점, 그리고 그걸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우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아주 투명하게 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규제나 정책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요구, 고객의 요구도 엄청난 산업군이긴 한데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거나 또는 또 고객사의 요구가 어느 정도까지 간 건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진정성을 보여야 되고 우리의 수준을 아주 정직하게 소통을 해야 된다는 점, 그런 전공법이 가장 또 중요한 방식이라고 또 이해를 좀 하고 있고요. 사실 반도체 산업이 탄소 배출 고위험 산업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탄소 규제 대응이 중요한 안건이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대응하는 방식은 회사 내 전문가들 또 유관부서들이 참여하는 탄소관리위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 조직도 있고요. 제조도 있고 그리고 마케팅 부서도 들어와 있고 전략부서 들어와 있고 ESG 조직도 당연히 참여해서 탄소 관리, 감축 그 체계를 또 정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 감축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관리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아젠다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ESG 경영위원회로 상정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 받게 하고요. 거기서도 중요한 안건이 있다면 이사회 레벨로 올려서 이사회 차원의 심의도 좀 받고 있는 이런 거버넌스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탕관위가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제 사례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 스콥 1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SF6나 육불화학이나 뭐 메탄이나 CH4 이런 그 온실가스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사용량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고민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사용량을 줄이는 레시피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이천 사업장뿐만 아니라 청주나 다른 사업장까지 확대를 시키는 방식도 하고 있고, A라는 공정 말고 B라는 공정에도 확대하는 이런 방식으로 또 대응을 하기도 하고, 또는 그런 SF6라는 이제 온실가스가 아니라 이 GWP가 낮은 대체가스를 개발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 하이닉스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또 할 수 없는 일이고, 가스를 공급하는 협력사,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 그 가스를 사용하는 장비사, 그리고 하이닉스가 3자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가스, 장비들을 또 개발해 나가는 과정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탄소관리위원회 얘기도 좋은 얘기잖아요, 사실. 그럼 이제 ESG가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내재화가 되고 있는지도 좀 알 수 있을까요? 탄소 규제나 정책에 대해서 대응하는 우리의 활동들이 사실은 투자 자금 조달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또 미칩니다. 저희가 23년 1월에 지속가능 연계 채권 SLB라고 합니다. Sustainability Linked Bond라고 얘기하는데, 채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탄소 배출 관련된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 조달 금리가 낮아지는 그런 채권이거든요.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면 일반 채권과 비슷한 금리로 조달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더 낮은 금리가 되고, 이러한 형식인 거죠. 이렇게 해서 약 1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제 투자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ESG, 그러니까 탄소 관리를 제대로 좀 하면서 이런 사항을 좀 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또 보여지고, SLB에 담긴 그 저희의 진정성이나 온실가스 대응에 대한 의지를 투자 소사이어티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줬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희가 연구개발이나 제조 과정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한 성과나 결과로서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받게 돼서 연구개발, 제조, 재무까지 해지는 그런 오퍼레이션에서 내재화되는 사례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재화의 핵심은 우리가 LG화학 때도 얘기하고 현차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코스트와 비용을 어떻게 이제 우리의 어떤 머니밸류로 만들 것이냐, 베네핏을 어떻게 갖고 올 것이냐. 그러니까 탄소를 줄이는 어떤 비용적인 측면의 노력이 결국에는 자금 조달과 베네핏까지 크게 균형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근데 그게 이제 위원회가 비즈니스적으로 내재화되는 거에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주신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딱 프로세스가 딱 잡혀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으니까 중소중견분들이 보셨을 땐 되게 매뉴얼적으로 배울 수 있는 얘기들이 좀 많은 것 오히려 같아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저런 아이디어 좋다, 한번 해볼까, 이렇게 좀 더 빠르게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동반성장 관점에서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이제 회사 차원에서 SV와 ESG 교육이 많은 구성원들이 들어야 되는 또 이제 필수 교육으로 좀 지정이 되어 있고요. 협력사의 그 접점에 계시는 구매 부서의 구성원분들이 이러한 교육을 또 받을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을 좀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ESG 전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중요하게 관리에 대한 포인트들이 무엇인지 또 이런 교육을 좀 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ESG 전담 부서가 할 일이 있고 구매 부서 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ESG 전담 부서의 분들은 ESG를 기업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업무를 다 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협력사 접점에 계시는 구매 직원분들이 일상적인 업무에서 ESG를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협력사 담당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ESG가 자연스럽게 업무에 녹아들도록 그렇게 체계를 좀 만들어 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너무 좋죠. 사실 기획부서에서 어떤 그런 처음 인큐베이팅을 다 하시고 그걸 실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가 내재화. 근데 사실 되게 아쉽게도 많은 중소기업들은 기획부서에서 해주고 구매나 또 영업 쪽에서 그걸 받아서 하기보다는 아예 그냥 그분이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듯이 실질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중소기업들이 볼 수 있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약간 관리 체계라든가 뭐 코드 오브 컨덕트라든가 협력사 행동 강령 뭐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에서 좀 열어서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네. 공급망 ESG 관리 정책도 저희 홈페이지 다 올라가 있어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협력사들 ESG 현장 평가를 해보니 고충으로 좀 갖고 있는 부분이 담당자들은 굉장히 대응도 잘해주시고 이것을 정말 열심히 할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전담 인력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였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좀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협력사들의 임원진 경영진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ESG의 필요성이나 중요성들을 좀 설명드리는 그런 세션을 갖고 이렇게 지원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게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일단 담당자를 좀 지정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모든 업무로서 ESG를 하는 경우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조금 이제 분리해서 본인 시간의 50%, 30%라도 할애해서 ESG를 수행하는 그 인원을 먼저 좀 지정을 하는 게 좀 우선일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특강이나 이런 거 많이 하면은 실무자분들 엄청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이왕 내가 해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교육 신청해서 듣고 동영상도 열심히 봐야지 하는데, 사실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KPI나 너의 업무는 한 30%는 요거를 봐라라고 지정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일을 하기가 어렵죠. 예.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하이닉스는 KPI는 어떻게 전사적으로 설정하셔서 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그 ESG 관련된 사항이 CEO KPI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건 일반적인 형태일 겁니다. CEO께서 어떤 사안에 대한 KPI를 가지고 계시면 그 유관된 이제 임원분들 조직이 하위 이제 KPI를 갖게 되니까, 하이닉스는 ESG 관련된 사항들이 주요 임원들 경영진의 KPI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팀장님, 그 디스플레이 쪽은 팀이 엄청 많잖아요. 네. ESG 팀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기능으로 좀 큼직하고 또 유관 부서도 엄청나신데, 처음에 이 ESG가 세팅됐을 때 어떤 그 부서의 역할, 그리고 점점점 내재화를 하시면서 발전해 나갔을 때 지금 어떤 관계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처음에 ESG 조직이 구성될 때 유관 부서나 전사 차원에서 ESG에 대한 중요성이나 필요성들에 대한 인지가 깊지 않다 보니 ESG 전담팀에서 이에 대한 방향성도 만들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만들어가면서 직접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why, how, what 이 세 가지 영역을 전부 다 관여하면서 리딩했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ESG에 대한 관심과 역할들이 또 기업 내부에 또 생기게 됐고,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그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강한 환경 영역, 온실가스 배출 대응 영역 등 여기에 관련된 현업 부서의 역할, 그리고 ESG 전담팀의 역할이 잘 구분되는 모습으로 또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요. ESG 전담팀은 그 인텔리전스를 파악해서 확보해서 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하우에 대해서는 이제 현업 부서들이 직접 방법을 찾고 또 직접 리딩하기까지 하는 그런 관계로 또 발전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각 ESG 영역들을 수행해야 되는 부서들이 생겨나거나, 또 ESG 전담 조직 내에서도 그 기능이 세분화되는 모습으로 좀 발전하는 그런 특징을 좀 갖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1편, 2편 LG화학 현차 얘기했을 때랑도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아젠다를 발굴하고 센싱하고 모니터링해서 각 부서에 피딩을 하면 그 각자 펑션 안에서 그것들을 이제 실행해 나가는 협업 구조, 그렇게 나가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관부서에서 ESG를 어느 정도 이제 Y는 클리어했고 What과 How를 가지고 간다면 실제 ESG를 총괄하는 팀에서 또 많은 유관부서와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이제 실무자들이 갖춰야 되는 역량은 뭐가 있을까요? 이 ESG 자체가 그 지속 가능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ESG를 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고요. 동시에 역산적 사고를 또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넷제로 RE100 달성을 2050년까지라고 목표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내가 없을 거야. 하지만 기업에서는 그것들을 누군가는 꾸준히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업무, 활동들은 아주 장기적인 그 뒤의 시점까지 연결돼 있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큰 그림에서 큰 기나긴 여정으로서 좀 이해를 하는 게 좋겠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가져와서 올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또 역산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30년 목표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 그러면 2027년, 25년 당장 올해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거꾸로 세워서 오늘 해야 될 일을 결정하고 또 의사결정 받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이제 사고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싶고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ESG 업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변화될 겁니다. 되게 미래지향적인 마인드셋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거네요. 멀리도 봐야 되고 가까이도 봐야 되고 유관부서랑 커뮤니케이션도 그런 부분들을 잘 전달해야 되는 역할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ESG는 전선이 넓고 배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 않거든요. 사실 본인의 업무를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예를 들면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그것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속가능성 관련된 공시, 규제가 예를 들면 나왔는데 그 조문들을 다 한번 읽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IFRS S1, S2 영문 버전이 있는데 그게 힘드시다면 공문 번역본을 또 읽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읽어보시다 보면 자기 업무로서의 전문성을 또 확보하게 되고요. 이 전문성이 현업부서 직접 ESG를 수행하시는 분들을 설득하고 이끄는데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현업과 함께 이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업에 특화된 분이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나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고 또 이끌어가는 이제 추진력도 필요하겠지만 ESG 전담 부서는 대부분 도움을 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현업이 필요한 일들, 예를 들면 대응이 좀 늦다. 그런 이유가 뭘까를 좀 깊이 이해하고 포용력을 갖는 게 중요해요. 우리 지금 말씀해 주셨던 우리 ESG 담당자들이 갖춰야 되는 다양한 이제 스펙트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1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2편에서 다시 공급망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